당신에게 실망했어.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우리 사이엔 침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 다른 삶. 퇴직 1년. 대화가 사라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그 질문조차 이제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답을 듣지 못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라는 말 뒤에 숨은 무관심이 또 그거야? 라는 반응 속 짜증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차라리 묻지 않는 게 편해졌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2년 차, 남편 정년퇴직 1년 차를 맞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주부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요. 30년 넘게 아침 7시면 출근하던 남편이 이제는 아침 10시에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려 하면 TV 볼륨을 높이고 제가 장을 보러 나가려 하면 나도 심심한데 같이 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이 반가워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이 막힙니다. 은퇴가 행복의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봐주면서 노후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점점 다른 세계에 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부부의 지난 1년간의 기록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의 기록입니다. 2024년 3월 15일 남편의 마지막 출근일.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세요. 회사 동료들이 건넨 인사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기념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기다렸습니다. 딸아이도 영상통화로 축하한다고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랑 여행 많이 다니세요. 딸의 말에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저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평일 낮에는 제 혼자만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있으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침 9시에 하던 요가 영상을 틀면 거실을 오가는 남편의 발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10시에 친구들과 하던 전화통화도 눈치가 보여서 짧게 끊게 됐습니다. 제가 오후 2시에 보던 드라마는 남편이 뉴스를 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양보해야 했습니다. 당신 좀 나갔다 올래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밖에 뭐하러 나가? 집이 제일 편한데.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집이 더 이상 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여보, 이 그릇은 여기 두는 거 아니야? 프라이팬은 왜 이렇게 놔뒀어? 기름기가 남았잖아. 수세미는 이거 쓰는 거 맞아? 5분마다 한 번씩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혼자 해오던 일을 갑자기 간섭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와주려는 건 알겠는데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그냥 내가 할게요. 결국 제가 다시 주방을 차지했습니다. 남편은 서운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역할의 모호함이었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명확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30년 동안 주부였습니다. 집안일을 책임지고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집에 있습니다. 제 역할도 애매해졌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화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주를 보여주려고요. 5개월 된 손주 지훈이가 화면에 나타나자 우리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떠세요? 아빠랑 잘 지내시죠? 무심코 던진 딸의 질문이었습니다. 뭐, 그냥 지내지.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내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나가봤자 갈 데가 어딨어? 친구들도 다 바쁘고. 그럼 혼자라도 산책하시든가요? 맨날 소파에만 앉아 계시면 제가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 개잖아요. 청소? 청소가 뭐가 급해서. 그리고 빨래는 내가 개겠다고 했잖아. 당신이 개면 다시 제가 펴야 돼요. 옷이 다 구겨져서. 그럼 그렇게 해. 난 안 할래. 화면 너머로 딸의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훈이 잘 키워. 남편이 먼저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우리 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싸운 것도 창피했고 남편의 태도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쯤 쓰다 만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오늘 지훈이 얼굴을 봤다. 많이 컸다. 딸아이 앞에서 남편과 다퉜다. 사실 싸움도 아니었다. 그냥 서로 쌓인 게 터진 것 같다. 남편은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나는 남편한테 뭘 원하는 걸까?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는 것뿐이다. 2024년 5월 20일. 여보, 우리 상담 좀 받아볼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낸 말이었습니다. 상담? 무슨 상담? 부부 상담이요. 요즘 은퇴한 부부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상담을 받아? 우리 사이가 그렇게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좀 더 나아지려고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 혼자 힘든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 약간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저 혼자 받을까요? 마음대로 해. 남편은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담의 벽. 사실 부부 상담을 제안한 것은 친구 경숙이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숙이네도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는데 비슷한 문제를 겪다가 상담을 받고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상담받는다고 문제 있는 부부는 아니야.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지. 경숙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 세대에게 상담이란 말은 문제가 있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특히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는다는 건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나만의 상담사. 남편이 상담을 거부하자 저는 일기장에 더 매달리게 됐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5월 22일. 오늘도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나한테 한 말은 밥 먹자 딱 3글자. 외롭다. 같이 있는데 외롭다. 5월 25일.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 고맙다고 말했더니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할 거면서 라고 했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남편도 상처받은 것 같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5월 28일. 딸아이가 전화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감정을 누군가에게, 아니 일기장에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3일 운명의 날. 그날 저는 오전에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러 나갔습니다. 요가 수업을 신청하려고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이상하게 침울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점심 뭐 드실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일기장.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침실 서랍. 당신 약 찾다가 우연히 봤어. 남편이 침실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일기장을 숨겨둔 바로 그 서랍이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거기나 얘기 가득하던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맨날 TV만 본다, 말도 안 한다, 외롭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도 힘든데. 30년 다닌 회사 그만두고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당신 눈치 보여서 밖에도 못 나가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몰라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거.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제 인생은 없었어요. 이제 좀 제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눈치 봐야 하는 게 저예요. 우리는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소리로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빈집.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올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혼까지 가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정말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기장 사건 이후 우리 집에는 3가지 전쟁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권 문제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네. 남편이 카드 명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요.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당신도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자주 나가시잖아요. 그건 다르지. 나는 스트레스 풀려고 나가는 거고. 저는 스트레스 안 받나요? 30년 동안 남편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온 저였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우리 돈이었지만 실제로는 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이 나온 후 남편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없으니 지출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습니다. 당신 이제 문화센터도 다닌다며? 그것도 돈 들잖아.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어디서 나와? 이제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 당신 술값은요? 한 번 나가면 10만 원씩 쓰시잖아요. 그건 친구들이랑 어쩔 수 없이. 같은 돈인데 남편이 쓰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쓰면 낭비였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집안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면서 나도 집안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빨래는 제가 했습니다. 개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창문 닫기, 먼지 털기 모두 제가 했습니다. 장 보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사고 요리하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줄래요? 아, 지금? 뉴스 보는 중인데. 그럼 언제 할 건데요? 나중에. 나중에는 결국 제가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할 분담 좀 합시다. 당신은 설거지랑 쓰레기 버리기, 저는 빨래랑 청소. 이렇게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사흘도 못 가서 남편은 깜빡했다며 설거지를 미뤘고 일주일 후에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설거지는요? 아, 미안. 오늘 피곤해서. 당신이 해줘. 결국 다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가장 미묘했지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바로 공간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34평 아파트입니다. 넓지는 않지만 부부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은 남편의 영역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소파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방은 원래 서재였는데 남편이 내 공간이 필요하다며 자기 물건들을 쌓아놨습니다.
주방은 제 영역이었지만 남편이 수시로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고 커피를 타면서 제 동선을 방해했습니다. 침실은 유일하게 둘이 공유하는 공간이었지만 거기서조차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작은 방 좀 쓰면 안 될까요? 제 물건도 좀 정리하고 싶고요. 거기 내 책이랑 골프용품 있는데 어디 두라고? 그럼 베란다 창고에. 거기 습해서 안 돼. 그냥 지금 그대로 두자. 저는 집안 어디에도 제 공간이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병원 통지서. 여보, 이거 봐요. 제가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병원 통지서였습니다. 뭔데? 남편이 귀찮다는 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건강검진 재검사 대상자. 췌장 수치 이상.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검사래요. 언제 받으실 거예요?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요. 당장 예약하세요. 저는 다급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남편의 건강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췌장암 초기 증상을 검색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검진할 때 이상 나오면 대부분 재검사하는 거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도 무서워. 죽을까봐 무서워. 근데 당신은 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재검사 예약이나 하래.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7월 22일 새벽 3시. 새벽에 침실 불이 켜졌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어.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30년 동안 회사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있으면 당신한테 방해되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갈 데도 없고 친구들은 다 바쁘고 나만 한가한 것 같아서 초라했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까지 생긴 것 같으니까 난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 다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안해. 당신 일기장 본 것도 미안하고 요즘 짜증낸 것도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도 몰라주고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습니다. 불안하고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재검사 당일. 접수번호 47번 이정훈님 들어오세요.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 괜찮아. 밖에서 기다려. 남편은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의 기다림.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퇴직 이후 모든 게 꼬였습니다. 아니, 꼬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었고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언제부턴가 사랑보다 역할이 우선이 됐습니다. 남편은 가장이었고 저는 주부였습니다. 우리는 부부이기 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퇴직으로 그 역할 구조가 무너지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같이 사는 걸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남편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뭐래요? 일단 큰 문제는 없대. 다만 스트레스랑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수치가 높아진 거래. 관리 잘하면 된대.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밖에 카페 있던데.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병원 앞 카페 오후 2시. 여보, 우리 진짜 얘기 좀 합시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 퇴직하면 편하게 쉴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도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근데 당신한테는 당신 삶이 있었던 거지. 30년 동안 당신 혼자 만든 루틴이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끼어든 거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당신이 퇴직해서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 불편함만 생각했어요. 당신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서툰 거야.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돌봐줬으면 했어. 회사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나를 위로해주고 내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했어. 근데 그게 당신한테는 짐이었던 거지. 당신을 돌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간호사가 아니라 파트너이고 싶어요. 당신을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파트너. 남편이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파트너야.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솔직한 대화. 여보, 사실 나는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 동안 회사 일만 했더니 이제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어. 그럼 찾아보면 되죠.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예전에는 사진 찍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재미없고. 그럼 다른 걸 배워보는 건 어때요? 악기라든가 요리라든가. 요리? 내가? 왜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같이 저녁 준비도 하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제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 눈치 안 보고 친구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싶어요. 그래, 당연하지. 그렇다고 당신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둘 다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맨날 붙어 있으면 답답하지.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자, 이제 계획을 세워봅시다. 저는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구조를 좀 바꿔볼까요? 작은 방을 반으로 나눠서 당신 공간 하나, 제 공간 하나. 그거 좋은데? 나는 거기서 사진 정리하고 당신은 뭐 할 건데? 저는 재봉틀 놓고 싶어요. 예전에 옷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우리는 집 구조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34평이지만 잘 나누면 두 사람 각자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역할표 만들기. 그리고 이제 역할을 나눠요. 공평하게. 저는 엑셀 파일을 켰습니다. 주간 역할 분담표. 월요일. 아침 준비 아내. 설거지 남편. 청소 아내. 저녁 준비 남편 간단한 메뉴. 화요일. 아침 준비 남편. 설거지 아내. 빨래 남편 세탁기 돌리기. 저녁 준비 아내. 수요일. 각자의 날 외식 또는 간편식. 이런 식으로 일주일 계획을 짰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준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벽에 걸린 큰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각자의 시간이에요.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서로 간섭 안 해요. 좋아.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은 함께의 시간이에요. 우리 둘이 뭐든 같이 해요. 영화를 보든 산책을 하든 아니면 그냥 같이 저녁 먹든. 그것도 좋아. 우리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파란색 스티커 각자의 시간, 토요일에는 빨간색 스티커 함께의 시간. 9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남편은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첫 모임에 갔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각자의 하루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강 가서 사진 찍었어. 다들 친절하더라고. 다음 주에는 남산 간대. 요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개운하더라고요. 서로의 하루를 존중해주니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저기 카페 새로 생겼네. 들어갈까? 그래, 들어가자. 카페에 앉아서 우리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런 게 함께인가 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이런 게 좋네. 남편도 웃었습니다. 달력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스티커가 빼곡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설거지를 잊어버리기도 했고 제가 토요일 약속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딸아이네 보러. 좋지. 지훈이도 보고. 그럼 미리 비행기표 예매할게요. 응. 근데 나는 수요일 사진 모임 있어서 목요일 출발하면 안 될까? 그래요. 저도 수요일 요가 있으니까 목요일이 좋네요. 우리는 각자의 일정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오늘은 남편 퇴직 1년 하고도 7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싸우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다투고 서로 짜증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거리는 멀어짐이 아니라 건강한 간격이라는 걸. 우리는 30년 동안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역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이었고 저는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편은 사진을 좋아하는 정훈 씨이고 저는 요가를 배우는 미숙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입니다. 오늘 아침 풍경. 여보, 커피 타줄까? 남편이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우유 좀 많이 넣어주세요. 알았어. 남편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탔습니다. 설탕 2스푼, 우유 듬뿍. 제가 좋아하는 비율입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오전에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랑 북한산 가기로 했어. 당신은? 저는 집에서 좀 쉬다가 오후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당신도요. 우리는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함께 만드는 식사. 여보, 양파 어떻게 써는 거야? 이렇게요. 반으로 자르고 결을 따라서. 아, 이렇게? 그래요, 잘하시네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재밌었습니다. 오늘 북한산에서 찍은 사진 봐. 단풍 진짜 예쁘지? 와, 정말 이쁘다. 당신 실력 늘었네요. 그치? 다음 주에는 당신도 같이 갈래? 우리 함께의 시간으로. 좋아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가 같이 만드니까 더 맛있네. 그러게요. 같은 식탁, 같은 집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입니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오늘 남편이 커피를 타줬다. 제가 좋아하는 비율로. 오늘 남편과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양파를 잘못 썰어서 둘이 웃었다. 오늘 남편이 다음 주에 같이 산에 갈래? 라고 물었다. 좋다고 했다. 행복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편안합니다. 살아있다는 소리니까요.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소리니까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시작은 항상 어렵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걸. 거리는 멀어짐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간격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남편이 퇴직하고 갑자기 집이 좁아진 것 같나요? 30년 동안 쌓아온 일상이 무너진 것 같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은퇴는 두 번째 사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하는 시기니까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공간을 만드세요. 각자의 공간, 함께의 공간. 역할을 나누세요. 공평하게 존중하면서.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서로를 그리고 시간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저희 부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툴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함께 있는 게 외롭지 않다는 걸. 같은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진짜 부부라는 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이 당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는 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은퇴 후 부부의 첫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만에 둘이서만 떠난 제주도 3박 4일. 낭만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